매일 놀이터를 청소하던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아이들만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이터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 노숙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길게 늘어진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한 거리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놀이터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다. 낡은 회색 패딩을 입은 남자였다. 패딩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소매 끝은 이미 실밥이 풀려 있었다. 머리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군데군데 헝클어져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를 노숙자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남자가 하는 행동은 보통 노숙자와는 조금 달랐다. 그는 놀이터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벤치 옆에 세워둔 작은 손수레를 끌어왔다. 손수레 안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 그리고 몇 개의 비닐봉지가 들어 있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빗자루를 들었다. 그리고 놀이터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모래 위를 스치는 빗자루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남겨둔 작은 흔적들이 있었다. 사탕 껍질, 종이컵, 부서진 장난감 조각. 남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부탁받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아주 성실하게. 그 모습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 박성철이었다. 박성철은 새벽 근무 중이었다. 경비실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놀이터 화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박성철은 눈을 가늘게 떴다. 뭐지? 화면을 자세히 보자 한 남자가 놀이터 바닥을 쓸고 있었다. 박성철은 고개를 갸웃했다. 청소 직원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이 시간에 청소 직원이 놀이터를 청소하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그 남자의 옷차림은 직원이라기보다는 노숙자에 가까웠다. 박성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놀이터에 가까이 다가가자 빗자루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사각사각. 박성철은 남자에게 말했다. 저기요. 남자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마주쳤다. 박성철은 잠깐 멈칫했다. 남자의 눈빛이 생각보다 차분했기 때문이다. 보통 노숙자라면 조금은 거칠거나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하고 안정된 눈빛이었다. 박성철이 물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는 잠시 빗자루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청소요. 청소요? 네. 박성철은 조금 당황했다. 왜요? 남자는 잠시 놀이터를 바라봤다. 미끄럼틀,
그네, 모래놀이터,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작은 공간. 남자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이 놀아야 하니까요. 박성철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대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너무 오래 계시면 곤란합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금방 갈 겁니다. 그날 이후로 박성철은 매일 새벽 그 남자를 보게 되었다. 남자는 항상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그리고 항상 같은 일을 했다. 놀이터를 청소했다. 빗자루로 모래를 정리하고 벤치 위 먼지를 닦고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 때 놀이터의 변화를 아이들이 먼저 알아챘다. 아침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놀이터로 나왔다. 모래 깨끗하다. 어제보다 훨씬 깨끗해. 누가 청소했지?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벤치 끝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조용히, 마치 자신이 이곳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저씨,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응? 아저씨가 청소했어요? 남자는 잠시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왜요? 남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이들이 놀아야 하니까. 아이들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 순간 남자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은 달랐다. 어느 날 밤,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그 남자가 있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즘 놀이터에 노숙자가 있습니다. 채팅방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다. 애들 위험한 거 아닌가요? 왜 놀이터에 노숙자가 있어요? 경비실에서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거칠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댓글을 하나 남겼다. 근데 저 사람 매일 놀이터 청소하던데요? 잠시 채팅방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곧 다른 댓글이 올라왔다. 그래도 노숙자는 노숙자죠. 아이들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문제 생기기 전에 내보내야 합니다. 결국 주민 대표는 경비실에 연락했다. 그 사람 더 이상 놀이터에 못 오게 해주세요. 다음 날 새벽, 박성철 경비원은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놀이터로 걸어갔다. 남자는 늘 하던 것처럼 모래를 쓸고 있었다. 사각사각. 박성철이 말했다. 저기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박성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놀이터를 바라봤다. 미끄럼틀 위에는 어제 아이들이 남긴 작은 발자국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박성철은 조금 놀랐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남자는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수레를 끌었다.
천천히 놀이터 밖으로 걸어갔다. 그날 아침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왔다. 하지만 놀이터는 어제보다 조금 지저분했다. 사탕 껍질이 바닥에 있었고 모래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한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어디 갔어? 다른 아이가 말했다. 오늘 안 왔나 봐. 그때였다. 멀리서 낡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이 외쳤다. 아저씨다. 하지만 그 순간 놀이터 앞 도로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그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놀이터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노숙자를 향해 걸어갔다. 아이들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놀이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이들도, 경비원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춘 것처럼 멈춰 있었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 한마디는 놀이터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아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경비원 박성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놀이터 벤치 옆에 서 있던 그 남자, 낡은 패딩을 입은 노숙자를 모두가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이들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아저씨 회장이래? 아이들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른들은 달랐다. 경비원 박성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양복을 입은 남자를 바라봤다. 지금 회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양복을 입은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놀이터에 있던 몇몇 주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한 중년 여자가 속삭였다. 설마 또 다른 남자가 말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양복을 입은 남자는 이미 그 노숙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하는 태도였다. 그때였다. 낡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양복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놀이터에 서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 노숙자가 천천히 말했다. 돌아가. 하지만 돌아가라고 했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기 어려운 묘한 힘이 담겨 있었다. 양복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검은 세단으로 돌아갔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놀이터에 울렸다. 잠시 후 세단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놀이터 앞 도로를 지나 사라졌다. 놀이터에는 이상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응? 아저씨 진짜 회장이에요? 아이들의 질문은 너무나 솔직했다. 남자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야. 근데 아까 아저씨가 회장님이라고 했잖아.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아이가 말했다. 아저씨 오늘도 청소해요? 남자는 잠시 놀이터를 바라봤다. 모래 위에는 아이들이 남긴 발자국이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었다. 그래. 사각사각. 빗자루 소리가 다시 울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놀이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날 저녁, 아파트 주민 단톡방은 폭발 직전이었다. 오늘 놀이터에서 봤어요? 양복 입은 사람이 그 노숙자한테 회장님이라고 하던데요. 설마 진짜 회장이겠어요? 연극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의견은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사진을 하나 올렸다. 검은 세단 사진이었다. 2차 벤츠 S클래스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답했다. 맞아요. 저거 엄청 비싼 차예요. 또 다른 댓글이 올라왔다. 기사 딸린 차 같은데. 잠시 채팅방이 조용해졌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다. 근데 저 사람 말투 이상하지 않았어요? 노숙자인데 말투가 너무 점잖았어요. 경비원 박성철도 그 채팅방을 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게 이상했다. 노숙자 같지 않은 말투, 조용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눈빛,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박성철은 문득 낮에 있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이던 모습. 회장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로 나왔다. 그리고 놀이터 입구에서 멈춰섰다. 놀이터가 어제보다 훨씬 깨끗했다. 모래는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벤치도 반짝였다. 아이들은 동시에 말했다. 아저씨 왔다 갔네. 하지만 벤치에는 그 남자가 없었다. 아이들이 주변을 둘러봤다. 어디 갔지? 그때였다. 놀이터 한쪽에서 빗자루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남자는 미끄럼틀 뒤에서 모래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달려갔다. 아저씨.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왔구나. 아이 중 한 명이 말했다. 아저씨 어제 회장이었어? 남자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아니라니까. 아이들이 동시에 말했다. 거짓말. 남자는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그의 앞에 모였다. 한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이름 뭐예요? 남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태준. 태준 아저씨? 응. 아이들은 금세 웃었다. 태준 아저씨. 그 순간이었다. 한 작은 여자아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사탕이었다. 아저씨 이거 먹어요. 남자는 잠시 멈췄다. 그 사탕을 바라봤다. 아주 평범한 딸기 사탕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아이는 말했다. 아저씨 맨날 청소하니까. 남자는 조심스럽게 사탕을 받았다. 그리고 말했다. 고맙다. 그는 사탕 포장을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 순간 남자의 눈이 조금 붉어졌다. 아이들은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그 사탕은 예전에 그의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것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놀이터를 바라봤다.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비거, 비거.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아. 아이들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남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놀이터가 그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였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숙자라고 생각했던 남자. 하지만 검은 세단이 나타났던 그 사건 이후로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묘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일까? 왜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에게 회장님이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왜 그는 여전히 낡은 패딩을 입고 놀이터를 청소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박성철 경비원은 경비실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컵라면에서 김이 올라왔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은 세단, 양복 입은 남자, 그리고 그 말. 회장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박성철은 결국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단어를 입력했다. 회장 태준. 검색 결과가 순식간에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성철의 눈이 커졌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국내 IT 기업 세린 그룹 창업자 이태준 회장. 사진이 함께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기자들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성철은 숨을 멈췄다. 그 얼굴은 분명히 놀이터에서 청소를 하던 그 남자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단정한 모습이었다. 깔끔한 머리, 정장, 그리고 자신감 있는 눈빛. 하지만 얼굴은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었다. 박성철은 혼잣말을 했다. 설마. 그는 손가락을 떨면서 다른 기사를 열었다. 세린그룹, 연 매출 2조 돌파. 이태준 회장, 자산 3천억 돌파. 젊은 창업가 신화. 기사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박성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놀이터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남자. 아이들에게 사탕을 받아 고맙다고 말하던 남자. 그가 3천억 자산을 가진 재벌이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박성철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1년 전 이태준 회장 공식 석상에서 사라져 그는 화면을 더 내려 읽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태준 회장은 아들 이도윤 군의 사고 이후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고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박성철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문 밖 놀이터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네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비거, 비거. 그 순간 어제 들었던 이름이 떠올랐다. 태준이 놀이터에서 아주 작게 중얼거리던 이름. 도윤아. 박성철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건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이태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이었다. 그가 만든 회사 세린그룹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IT 스타트업이었다. 사무실도 작은 건물 한 층뿐이었다. 직원도 고작 10명 남짓. 하지만 태주는 누구보다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새로운 플랫폼, 혁신적인 서비스, 젊은 감각의 경영. 세린그룹은 단 몇 년 만에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뉴스에서는 그를 이렇게 불렀다. 창업신화, 젊은 재벌, 차세대 기업 리더. 하지만 태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아니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단 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의 아들, 이도윤. 도윤은 밝은 아이였다. 올해 8살. 웃음이 많았고 말도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를 아주 좋아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도윤이 물었다. 아빠, 응? 아빠 회사 진짜 커? 태준이 웃었다. 조금. 도윤이 말했다. 친구가 그랬어. 우리 아빠 엄청 부자래.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윤이 눈을 반짝였다. 그래도 아빠 멋있어. 태주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왜? 도윤이 말했다. 회사 사장이잖아. 태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보다 더 멋진 사람 될 거야.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떻게? 태주는 말했다. 좋은 사람이 되면 돼.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나 좋은 사람 할래. 하지만 아무리 성공한 기업인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시간이었다. 태주는 점점 바빠졌다. 회의, 출장, 투자 미팅, 하루 일정이 빼곡하게 차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말했다. 아빠, 응? 요즘 놀이터 안 가. 태주는 잠시 멈췄다.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는 맨날 갔잖아. 태주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번 주말에 가자.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응. 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약속? 그리고 손가락을 내밀었다. 태주는 웃으며 아들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그 놀이터가 바로 지금의 그 놀이터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네가 흔들리는 곳. 그리고 지금 태준이 매일 청소하고 있는 그곳. 그때만 해도 태준은 몰랐다. 그 약속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태준은 늦게까지 일을 했다. 그리고 문득 아들의 말을 떠올렸다. 아빠, 놀이터 가자. 태준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 주말엔 꼭 가자.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태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도윤이 놀이터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태준은 마음 한쪽이 계속 걸렸다. 회사 일은 점점 바빠지고 있었다. 투자자 미팅, 신규 프로젝트, 해외 파트너 계약. 일정표는 빈칸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아들이 손가락을 내밀며 말하던 모습, 약속, 그 작은 손가락.
그리고 반짝이던 눈. 태주는 결국 주말 일정을 비워두었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도윤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거실에서 신발을 신고 서 있었다. 태준이 방에서 나오자 도윤이 크게 외쳤다. 아빠, 응? 오늘 놀이터 가는 날이야. 태준은 웃었다. 알고 있어. 도윤은 벌써부터 들떠 있었다. 그네 탈 거야. 그래. 엄청 높이. 너무 높이는 안 된다. 도윤은 입을 삐죽 내밀었다. 아빠가 잡아주면 되잖아. 태주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아빠가 잡아줄게. 그 놀이터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작은 공원을 지나면 나오는 곳. 아주 크지도 아주 화려하지도 않은 놀이터였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소였다. 놀이터에 도착하자 도윤은 바로 달려갔다.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이 앉았다. 아빠 밀어줘. 태주는 뒤에서 그네를 밀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높게 그네가 공중을 가르며 올라갔다. 도윤이 크게 웃었다. 와! 그 웃음소리는 놀이터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계약을 하고 수많은 돈을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많지 않았다. 도윤이 말했다. 아빠, 응? 나 커서 뭐 될까? 태준이 웃었다. 뭐가 되고 싶어?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같은 사람. 태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회사 사장?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럼 도윤이 말했다. 좋은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놀이터 이야기를 자주 했다. 아빠 오늘도 가자. 아빠 이번에는 미끄럼틀 타자. 아빠 다음엔 친구도 데려올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회사는 더 커지고 있었다. 태준의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 도윤이 말했다. 아빠, 응? 그네 체인 녹슬었어. 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관리실에서 고치겠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도윤의 학교에서는 작은 행사가 있었다. 부모님을 초대하는 날이었다. 도윤은 아침부터 물었다. 아빠 내일 와?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회의가 있어. 도윤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다. 하지만 곧 말했다. 그럼 끝나고 놀이터에서 만나자. 태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다. 약속? 다음 날 학교 행사가 끝났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갔다. 하지만 도윤은 놀이터로 향했다. 아빠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입구를 바라봤다. 아빠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도윤은 혼잣말을 했다. 조금 늦나 보다. 그리고 그네로 걸어갔다. 그네에 앉았다. 삐걱, 삐걱. 체인이 조금 이상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였다. 철컥. 작은 금속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네 체인이 순간적으로 끊어졌다. 도윤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1시간 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상대방 목소리는 급했다. 혹시 보호자 되십니까? 태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네.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병원 복도. 태준은 숨이 가빠졌다. 의사가 말했다. 많이 다쳤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다. 아들 괜찮습니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다. 도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작은 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태준의 눈이 흐려졌다. 도윤아.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아빠. 태준이 손을 잡았다. 아빠 왔다. 도윤이 말했다. 아빠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미안해? 도윤이 말했다. 혼자 놀이터 가서.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니야. 도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응. 다음엔 같이 가자. 그 말이 도윤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이후 이태준은 모든 것을 버렸다. 회사, 돈, 명예, 3천억 자산 모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매일 가는 곳은 단 하나였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곳. 바로 그 놀이터였다. 도윤이 떠난 이후로 이태준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흘렀다. 병원 복도를 나서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의사의 말, 흰 천으로 덮여있던 작은 몸,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점점 식어가던 아들의 손. 그날 이후 태준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은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거실에는 도윤의 장난감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작은 자동차, 레고 블록, 그리고 소파 위에는 도윤이 항상 안고 다니던 곰 인형이 있었다. 태준은 한참 동안 그 인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없다는 것을. 도윤이 뛰어다니던 발소리도 도윤이 부르던 아빠라는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태준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회사 임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세린그룹의 주요 임원들이었다. 대표이사, 재무책임자, 그리고 오랫동안 태준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회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임원이 다시 말했다. 지금 중요한 계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결정하셔야 할 일들도.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다. 회장님,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린그룹은 회장님이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 회장님이 떠나시면. 태준은 말을 끊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회사를 이끌 사람이 아닙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태주는 공식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다. 회사 지분도 대부분 재단으로 넘겼다. 뉴스는 크게 보도했다. 세린그룹 창업자 이태준 회장 정격 은퇴, 재산 대부분 사회 환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했다. 건강 문제, 경영 갈등, 새로운 사업 계획.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태주는 집도 떠났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장소로 돌아왔다. 바로 그 놀이터였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곳. 그날 이후로 태주는 매일 그곳에 왔다. 처음에는 그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네를 바라보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러다 어느 날 놀이터가 지저분해 보였다. 사탕 껍질, 종이컵, 모래 위에 쓰레기. 그 순간 도윤의 말이 떠올랐다. 아빠, 그네 체인 녹슬었어. 태주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었다. 그리고 놀이터를 쓸기 시작했다. 그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였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태주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경비원 박성철이 천천히 다가왔다. 박성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장님, 태준이 말했다.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박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성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 알고 있습니까? 뭐요? 왜 여기 계신지요? 태주는 잠시 놀이터를 바라봤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태주는 말했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때였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달려왔다. 태준 아저씨. 응? 이거 봐요. 아이는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었다. 태준이 웃었다. 잘 만들었네. 아이가 말했다. 아저씨 던져봐요. 태준은 비행기를 받아 천천히 날렸다. 종이 비행기는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와! 그 모습을 보며 태준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놀이터는 조용했다. 태주는 그네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네가 천천히 흔들렸다. 삐걱, 삐걱. 태주는 손을 뻗어 그네를 살짝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왔다.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 여기 계속 지킬게.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약속이다. 다음 날 아침, 놀이터 입구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다. 도윤 어린이 놀이터.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아이들이 그 글을 읽었다. 도윤? 한 아이가 물었다. 태준 아저씨 아들 이름이래. 아이들은 놀이터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여기 깨끗하게 써야겠다. 응. 도윤이 놀이터니까. 그날 이후 아이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놀이터는 항상 깨끗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여전히 한 남자가 나타났다. 낡은 패딩을 입은 남자.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아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놀이터를 청소하는 한 아버지였다.